내년 총선에 지역구 수를 놓고 도시와 농촌 지역 의원들의 사활을 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철회를 밝힌 가운데 박주선 의원이 현역으로는 처음으로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의 주요 뉴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요즘 지지율이 50%를 넘다 보니까 과연 의중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차기 대권 전국에서 박심, 이른바 박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 물어봤더니 UN 반기문 사무총장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안 의원님,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까지 어느 여야 후보를 넣더라도 가장 1등이 나옵니다. 그만큼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고 지지도가 높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 대통령이 선호할 것 같은 것도 역시 인지도 높은 본인이 좋아하는 뭐 인물인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한 표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뭐 저한테 그 질문이 오더라도 그 중에서 반기문 총장이 제일 뭐 내가 좋아한다 하면 그걸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여론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 선거의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행사할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여론조사다.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정치 보좌관, 뭐 정치 전문가, 교수들 123명을 대상으로 한 거란 말이죠. 일반 국민들을 대상할 때는 우리 안 의원님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겠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재 국내에 자기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사람보다는 본인의 힘을 충분히 보태줘야만이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물을 선호했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이제 많은 정권들이 새로운 정권을 스스로 창출해내기 위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개는 총리를 임명함으로써 키워냈었지요. 그런데 딱 이해창 총리가 김영삼 정권 하에 총리를 하면서 대권 후보로 키웠는데 그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투쟁 속에서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대통령이 찍어서 이 사람 키워줘서 올렸던 분이 후보까지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뭐 고건 총리라든지 뭐 정운찬 총리도 MB가 뭐 시도를 했었지요.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성공한 경우가 없었다는 게 우리 역사, 정치사 보여준 한 교훈입니다. 우리 이런 분석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반기문 총장이 1위를 했다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4위였다. 10%였다. 123명의 여론조사 전문가들, 123명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50몇 %인가? 이분이 차기 대권주자 1위다 이렇게 했는데 박심을 대입하니 4위로 주저앉는 건 뭘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2위가 이제 그대로 나오네요. 25%고 최경환 부총리가 21%. 세상에 최경환, 황교안보다도 밀리는 4위라고 하는 건 그 전문가들은 뭔가 낌새를 차린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과히 좋아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권력자가 차기 권력자를 낙점해서 잘 키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노태우 대통령처럼 찍어서 감사히 받아서 잘 이렇게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김무성 대표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내면서 차기 대선 주자 1위 반열에 올려놓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국민도 아는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각을 세워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갈 거냐. 아니면 제가 과거에 전두환 밑에 있던 노태우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히 머리 숙이고 갈 거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곧 올 거다. 지금까지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화 속에서 곰은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서 사람이 됩니다만 정치 현실에서는 곰처럼 지냈다가 미련하다는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네. 안타까운 느낌을 보면서 지금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게 이른바 친박계의 김무성 흔들기하고 맥이 닿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저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냥 핑계라고 봐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핑계, 그것을 논란을 만들어내기 위한 핑계고, 정확한 친박의 이 포병부대의 포격 탄착점은 김무성 대표, 그리고 네. 김무성 대표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당권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 여의도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모여가지고 이 얘기는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실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들도 많고, 한 언론에서는 이걸 딱 기획 기사로 해가지고 박스 기사로 해서 낸 적도 있죠. 그래서 청와대와 친박의 최종 목표는 당권. 그래서 친박 여당 지도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최경환 지금 경제부총리가 복귀해서 네. 원내대표를 하고 나서는 흔들어서 무너뜨린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네. 김 대표가 들으면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이런 네. 일입니다만, 지금 뭐 윤상현 정부특보가 저렇게 대표한테 정면으로 들이받고도요. 네. 치고 빠지게 하는데 청와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저는 이거 볼 때는 뭔가 의중은 있는 거,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암묵적인 동의다. 네. 이런 시나리오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이 여의도 이 정치판에는 온갖 시나리오, 허사가들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정말 다방에 앉아가지고 야 이럴 것 같지 않니? 저럴 것 같지 않니? 하면서 또 그게 이제 뭐 정리되면 그게 돌아다니면 그게 이제 찌라시 형태 돌아다니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는 사실 정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정치는 뭐 생물이라는 이야기 있듯이 예. 아무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정치적 상상력에 의해서 키워낸 게 많고요. 또 하나 네. 이제 음모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고민을 많이 한 것 뭔가 같고 좀 많은 아는 정보를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모를 통하죠. 또 언론은 더 그렇습니다. 음모론 관련 기사를 쓰면 뭔가 언론도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뭐 친박이 어떤 연계를 해가지고 선수를 정해서 자 당신이 일본으로 치고 나가면 이번에 치고 이런 연계를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이진 않다. 그럼요.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뭐 4대 개혁, 오늘 또 뭐 대통령 앞에 리포트도 봤습니다. 노동개혁 해야 되고 이런 개혁인데 당이 흔들리고 김무성 대표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내년 선거 있고 그 전에 선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흔든다, 당을 흔든다 한다면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아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아마 뭔가 쉽게 말해서 경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의사 표시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한다. 물론 몇몇 개별적인 의원들은 내년 총선 앞두고는 공천권이라는 건 굉장히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입니다. 또 생사여탈로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거적적으로 뭐 큰 틀에서 음모론을 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은 아니다 하는 시기상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걸 두고 이제 분석은 갖고 결론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되게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 그리고 임기 하반기에 들어온 대통령으로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청와대 정무특보가 저런 말을 여당이 가장 큰 조력자, 청와대의 조력자가 돼야 될 여당 대표의 멱살을 잡는 얘기를 해놓고 아무런 청와대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느냐. 치고 빠지기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결론이 다른 거죠. 이거는 청와대가 두둔하거나 암묵적으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청와대에서 아마 최근 언급을 언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상현 의원도 본인이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관련자 이야기 들어보면 꼭 의도선을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속된 말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짜고 치고 빠지고 한 것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그 뭔가 아는 척하는 음모론자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의 발언은 필리핀에서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두 번째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월간 지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차분하게 풀어냈던 얘기를 이번에 다시 한 거고 확인을 해서 그래서 뭔가 논란이 된다 싶으니까 문자까지 필리핀에서 다 일일이 보내가지고 7개인가 8개 조항에 딱딱딱 나눠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자기가 한 말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 말실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듯한 윤상현 특보의 귀국변
완전히 치고 빠지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참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개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본인이 인터뷰 통해서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정치 이상과도 관련된 부분이지 그렇게 짜고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여당 내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실제였는지 아닌지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야당에서 박주선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것이 맞습니다. 박 대변인한테 먼저 좀 질문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느닷없이 민혜경 씨의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는 노래 그 가사가 제일 재밌어요. 이제 갈 사람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이렇고 그 다음 가사가 남아 있는 나의 슬픈 사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의 탈당을 보고서 김성수 대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고된 탈당과 복당을 반복해온 정치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감흥이 없는 소식이다. 이게 의미를 따로 두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박주선 의원은 박준영 전 지사, 천정배 의원, 그리고 호남 기반을 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호남권 인사들이 모여있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흐름까지 해서 모두 다 호남 민심을 일정하게 대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호남 민심을 올곧게 대변하고 있느냐에서는 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문재인 대표와 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신호라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탈당과 신당 흐름과는 무관하게 문재인 대표에게 실망하고 있거나 신뢰를 담뿍 주고 있지 못한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승리할 가능성, 집권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분들의 이 나비의 날개짓이거든요. 이 날개짓이 태풍으로 밀어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갈 거냐 아니면 태풍을 몰고 나비의 날개짓으로 갈 거냐는 오로지 문재인 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받은 마당이기 때문에 날개를 좀 크게 펴시고 통합과 단결을 위한 노력들을 정말 육참골단의 정신,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육참골단의 정신을 실천해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호남 민심은 문재인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올 것이고요. 지금 나가서 신당 흐름을 가고 계신 분들도 여러 다른 핑계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금 나가면서 하신 말들 미래가 없는 정당이다, 사망선고 받은 정당이다는 거는 그때 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시면 다시 돌아오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의 분열이 참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올 초부터 야당이 찢어지니 어쩌니 갈라서니 하는 게 사실 이제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야당의 불안정성이 한국 정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큰 몫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리돼서 사실 지금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법의 개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야당이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불안정성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매일 누가 나가냐 하니까 국민들로 뉴스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박주선 의원이나 박준영 전 지사, 또 천정배 의원이 새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호남에서 뭔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거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신당을 만들고 내가 뭔가 나가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하는 겁니다. 계산 없이 무작정 나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의 설득력, 인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새정치연합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지역계, 그다음에 일반 진보 세력을 더한 이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장 큰 축인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험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탈당을 해서 나간다는 건 시베리아 벌판에 나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껴안지 못하고 호남에서 현재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당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막판이 된다면 호남 출신 의원들도 눈치를 보죠. 문재인 쪽에 있는 것보다는 신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내가 당선이 더 유리하다 하다면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죠. 지금부터가.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빼내는 신당, 천정배 신당이니 박선 신당이 빼낼 수 있는 원심력과 이 구심력의 싸움일 텐데, 아마도 박주선, 그다음에 박준영, 천정배 의원들의 신당은 올 연말쯤엔 또 해처모여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청모에서 또 그 당이 현재 새정치연합과 힘 겨루기를 하다가 다시 합치든 또 하든지 후보를 개별적으로 내든지 이런 과정. 그렇죠. 그게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작일 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 지금 오늘 이제 첫 현역 의원의 탈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후에 뭐 줄줄이 탈당한다, 연쇄 탈당의 신호탄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거기까지는 않아요. 어렵다. 예. 그래서 아마 호남에서의 국한된 어떤 야권의 대립 현상은 나타날 거예요. 연말 정도까지 가면 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탈당 신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뭉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야말로 저는 이제 흘러간 노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작은 어떤 움직이지만 큰 물줄기는 아닐 것이다.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여전히 김대중 뭐 대통령 이야기하고요. 또 이름도 뭐 신민당, 민주당 뭐 다 사실 옛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의 뭐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 거라서 인물도 새로운 분들이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인 정치 세력은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이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원탁회의 비슷한 뭐 연석회의 같은 것도 아마 그 구상은 이제 좀 가다듬어서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진들 중심으로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강창일 제주 출신의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귓속말로 얘기를 한 거죠. 조기 선대위 하자. 대표는 그대로 계시고 조기 선대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파의 수장들 혹은 여러 갈래의 흐름들을 비주류 흐름들을 다 담아내라라고 하는 요청과 요구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대표의 리더십은 확고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승복하고 존중하자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호소를 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구상을 내놓을 텐데 중진들이나 정세균 상임고문이 내놓았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떤 원탁회의 통합의 그 흐름들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원톱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걸음보다는 10사람이 한 걸음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해서 가게 되면 갈 사람은 가야 하겠죠.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뭉쳐서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져가야 될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리더십 문재인 대표의. 뭐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가장 문재인 대표가 결국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친노 위주의 당 운영으로는 물론 이제 이번에 재신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물론 결국 철회했습니다. 의지의 바탕에는 나가려면 나가봐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나갈 분이 박주성 의원만 나타났는데 이제 결국은 현재 공천안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공천안이. 그런데 혁신위가 만들어낸 공천안에 따르면은 현역 의원 20%를 물갈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전략 공천을 또 20% 하게 됐습니다.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은 찍어서 내 보내고 싶은 사람 지역을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은 그 후보는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략 공천 심사위원장을 당대표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맘만 먹으면 엄청난 물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현역 의원 20% 잘라내고 전략 공천 20%면 40%입니다. 그런데 40%가 새정치연합의 취약적인 영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반영을 한다 하면 50% 훨씬 넘는 수가 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위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의원들 가운데서 혹여나 난 문재인 대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나는 이렇게 아웃될 소지가 있다. 뭔가 꺼림칙하다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인가가 앞으로 새정치연합에 선제적으로 뛰쳐나올 수도 있는 것이 뻔히 안 들어가면 뛰쳐나올 수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형성을 하겠지요. 뭐 이건 구정치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결국 공천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공천 제도의 결정과 관련해서 아마 움직임이 또 한 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대변인, 사실 내일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뭐 아직 뭐 뚜껑은 안 열렸지만 뭐 중진들 또 여야 뭐 호남권 중진들의 뭐 용퇴를 요청할 것이다. 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토론해가지고 안 만들어냈는데 네. 뭐 아무 의미 없다 해버리니까 혁신이로서 맥이 빠지는 거거든요. 원래 맨 마지막에 인적쇄신안을 발표하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23일 날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인적쇄신인 네.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좀 알아본 바로는 지난번에 최인호 혁신위원이 신노 수장이라고 이해찬. 이제 하면서 이해찬 전 총리 지금 저 세종시 의원인데 네. 세종시의 이제 국회의원인데 물론 용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한간에선 짜고 치는 고수도 말이냐 뭐 논개론이 있었죠. 예. 그랬는데 그 내부에서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대세를 그르치는 촉구, 역풍을 가져왔다. 대세를 그르치는 본인이 거부해버리고 불쾌해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전혀 그런 공감 없이 최인호 혁신위원이 혼자서 충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일에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을 때 반발해버리면 아무런 사전 정제 작업 없이 혁신위가 그냥 그 이름만 발표해버리고 그 뒤에 생겨나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으로 거명은 가면 안 해도 대략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더라도 큰 부담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으로 반드시 남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아니 이거는 감히 청할 수는 없으나 내가 바라던 바다. 이른바 불감청이나 고소원 상황이다. 그래서 차도살인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칼을 빌려서 본인이 정리하고 싶었던 인적 물갈이를 해내려고 하는 거라면 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주류 인사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반발의 모양은 뻔합니다. 나를 찍어서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거다. 정치 공작이다라고 반발하기 시작하면 잠잠했던 내용이 다시 이렇게 거봐라 불거질 수 이런다는 있죠.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얼마만큼 결국 내려놓는가, 친노라는 세력이 있다면은 그 세력에서 얼마나 내려놓는가의 싸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시했던 안에 따르면 많은 현재 의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뭐 구설수에 올랐던 네. 분, 뭐 이런 분들 전부 기소가 됐거나 그렇죠. 그러면 네. 그분들이 과연 그대로 있을 것인가? 다 상당수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번에 중진들을 뭐 우리가 이름되면 다 알만한 중진들을 밀어내겠다 하면 또 중진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밀려나지는 않겠지요. 지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용에 쌓일 겁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말 대권 후보다운 리더십,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거기서 제대로 못하면은 사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런 큰 조직을 직접 책임의 운영에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새정치연합 당 운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뭐 사람 좋은 분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조직을 청와대에 있을 때도 비서실장이었지 자기가 청와대 총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본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과연 대통령 후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배우죠. 대통령 후보는 배우입니다. 밑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을 운영하면서 선거에 자기 책임의 선거를 치러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책임의 선거를 몇 차례 치러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도 바탕이 됐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선거에 자기 책임을 치러본 적이 없고 지난번 4.19는 제보에서 민이었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당을 어떻게 추스리고 당을 끌고 갈 것인가가 문재인 대표가 과연 대권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끌고 갈 수 있을까지 능력 있는 그 평가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의미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칼날이에 섰어요.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혁신은 혁신안, 공천안 그게 혁신안이 아닌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과정은 됐고 결론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어떤 새 인물이 들어왔느냐, 어떤 그 낡은 인물이 물러난 역사 속으로 들어갔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재신임 관련해서 내용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분란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중진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번에 의총과 당무위 연석회의는 통합하자. 분란 없이 좀 가자. 재신 뭐 이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통합의 목소리. 그래서 통합의 목소리 때문에 혁신의 목소리가 잦아들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혁신할 때가 아니라 통합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혁신 없이 통합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조의 화공 한 방에 날아간 연안개. 그러니까 조조가 11개 만들었다가 화공 한 방에 그냥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적벽대전에서. 똑같습니다. 혁신 없이
그 이쪽 세력 저쪽 세력 통합만 묶어서 해놓으면. 통합하러 간다. 제가 볼 때는 국민 동남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역풍하는 그 동남풍이 한 방에 그냥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혁신하겠다고 막 칼을 날리다가는 문재인 대표조차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칼날리에 서 있거든요. 네. 이 칼날리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 건지 문재인 대표에게 여러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현실과 명분의 싸움입니다. 혁신은 사실 명분일 수가 있죠. 또 통합은 현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합이란 현실을 명분인 혁신과 어떻게 조합시키는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대권 후보라면 이 파고를 넘어서야지 대권 후보다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언, 충정으로 좀 문재인 대표가 좀 들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